앞서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적인 부분들, 그래서 이데아론과의 차이를 통해서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한 예비학문인 논리학까지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빈사는 되지 않고 오직 주사만 되는 것에 대한 탐구다 라고 하는 것도 앞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감각이 되는 현실이 진정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이상학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다, 그래서 제1철학이다 라는 것까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에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능태와 현실태 개념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오해도 많고, 이거는 물론 잘 설명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가 대단히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걸. 이 가능태 현실태는 중세에 가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대로 갖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대로 봤어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을 볼 때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태 현실태, 이게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럽니다. 모든 현실은 가능태와 현실태로 구분된다. 가능태는 뭐예요? 가능태? 불 붙이기 전이 가능태예요. 불 붙이기 전. 여기 마른 장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있죠. 횃불이 있죠. 횃불을 마른 장작에 탁 갖다 대면 뭐예요? 이렇게 불이 화르르 붙겠죠. 그죠? 자, 이 화르르 붙은 지금 현실, 이게 현실태. 근데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됐어요? 가능태가 있으니까 현실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인과죠. 인과. 불을 장작에 딱 붙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모닥불이 됐죠. 모닥불. 그래서 이걸 가능태, 이게 현실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인과, 여기서 이 가능태가 현실태가 된다라고 하는 인과인데, 인과. 여기서 원인이죠. 원인. 이게 원인, 그 다음 결과. 근데 원인과 결과가 가능태 현실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는 거예요. 가능태가 원인이고 현실태가 결과다? 그럼 틀린 거예요. 원인은 가능태와 현실태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자, 불을 장작에 갖다 대면 왜 불이 붙어요? 왜 불이 붙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붙나요? 안 붙죠. 그러니까 가능태는 뭐예요? 불이 있고 장작이 있고 산소가 있고 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가능태이고, 현실태는 불이 붙은 게 현실태예요. 그럼 원인은 가능태가 아니고, 이 불이 장작에 댔을 때 장작과 열과 산소가 반응해서 불이 붙는 것, 그 중간에 끼어있는 어떤 원리적인 측면,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파악하는 인과라고 하는 것은 가능태와 현실태 사이에 껴있는, 가능태를 현실태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것,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인, 인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가운데다가 이거를 찾아낸 것이 굉장히 관념적인 측면이 강하죠. 또 갑자기 돌연. 그래서 이 형이상학 부분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한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중간에 이 굉장히 관념론적인 이 인과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태 현실태 사이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경험론적인 측면이 강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자기 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운동. 여러분 보세요. 이데아, 내가 대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이데아의 기능, 그것 자체로 운동 아닙니까? 운동 개념을 파악하는 거죠. 운동 개념을 파악하는 기능이죠. 이데아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죠? 내가 변화를 파악하는 기능으로서 동일률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구나, 내가. 라고 하는 것도 운동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이데아는 항상 관찰된 류로서, 관찰된 경험을 종합한 류로서 이데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거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눈에 보이는 운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류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운동을 설명하고 싶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눈에 보이는 이 경험 세계의 이 운동의 류를 뭘로 묶을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운동을 류로 묶은 것이 인과입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과예요. 인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사원인설을 꼽는 겁니다. 자, 인과, 운동에는 즉 장작불에다 불을 갖다 붙였을 때 이게 모닥불이 확 피어 올라가는 데에는 네 가지 원인이 필요하다. 네 가지 인과가 필요하다. 첫 번째, 형상인. 이 형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원리. 여러분, 우리가 그 형상진료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 이거 제가 그 강의 초반 때도 설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합시다.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머릿속에 일단 구상이 필요하죠. 집이라고 하는 어떤 구상. 그죠? 내가 어떤 집을 만들 거야. 이런 구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구상을 하지 않고 집을 짓는다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머릿속에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걸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이걸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 어떤 형상이라고 하는 구상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구상. 그죠?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그냥 유화적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 구상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조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조 원리. 그래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건 뭐예요? 설계도죠. 설계도. 그죠? 형상인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설계도가 뭐 지푸라기로 기둥을 세운다. 그럼 설계가 그 구상은 가능하지만은 실제 합니까? 그게 현실태가 될 수 있습니까? 지푸라기로 기둥을 만들고 벽돌로 지붕을 올린다. 그렇게 내가 형상인을 생각했어요. 그럼 그 형상인은 형상인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실태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인이란 현실태가 될 수 있는, 현실태가 되는 것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철저히 재료공학적인 원리를 함의한 설계도, 건축 가능한 설계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원인설을 생각할 때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인식론 입장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현실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현실태에서 항상 방점이 찍혀 있어요. 중간에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현실태에서 발견되는 것만 여기에 원인이 될 수 있지, 무슨 뭐 현실태가 되지도 않는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상인이라고 하는 건 관념론자들이 관념론적으로 생각해갖고 뭐 가능한 모든 상이 형상이 될 수 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게 진짜예요. 지금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있는 것에 형상인을 갖는다. 그것이 가능한 원리가 있다. 설계도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면은 그게 현실태예요. 나무가 자라면 현실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형상인이 있는 거죠. 그죠? 어디에? 그 나무가 자라는 그 DNA 속에, 나무 DNA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나무가 아무리 랜덤하게 자란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여기에 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고, 다 형상인 아닙니까? 형상인이죠. 그죠? 그게 형상인입니다. 그럼 진료인은 뭐겠어요? 진료인은? 말 다 했죠. 재료. 집을 짓는 설계도는 됐어요. 그럼 그 설계도만 있다고 해갖고 집이 됩니까?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 그게 진료인입니다. 진료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모닥불에 불을 갖다 댔다고 해서 무조건 모닥불에 불이 붙는 겁니까? 아니죠. 거긴 원리가 필요하죠. 지금 모닥불이 피워졌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불을 나무에다 갖다 대면 불이 옮겨 붙는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 이런 형상이 되는 어떤 형상인이 있구나. 그럼 그 형상인은 그 형상인만 있다고 됩니까? 아니죠. 그 형상인을 만족하는 재료가 있어야죠. 그죠? 발화 점의 온도, 그 다음에 산소, 그
그 다음에 발화체 3개가 있어야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형상인, 진료인. 그래서 자연 만물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서 형상진료설입니다. 모든 현실은 형상진료인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히 아주 큰 개념입니다. 현대까지 이뤄지는 형상진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단히 지독한 현실주의자죠. 그죠?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정립해 나가는 겁니다. 논리학처럼. 자,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하다. 그것도 뭔가 이상하다. 자, 원리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리고 재료도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집이 지어집니까? 아니죠. 그 재료를 이 형상에 맞게 갖다가 쌓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이 필요한 거야. 운동. 움직임. 이 재료, 이 불하고 장작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형상인과 진료인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이 붙습니까? 아니죠. 이 불이 이 장작에 옮겨와야죠. 여기 닿아야죠. 이렇게 와서 여기 닿아야 불이 화르르 붙는 거 아닙니까? 운동이 필요하죠. 운동 변화. 그래서 운동 변화, 그 움직임, 그게 능동인입니다. 능동인. 그래서 능동인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고요. 운동인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동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동인. 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인이 있습니다. 이 목적인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논란도 많고, 이거 또 저도 이해하기 어려워갖고 원전을 몇 번씩 읽어봤어요. 이 목적인에 대한 부분을.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분명히 알아갖고 왔습니다. 자, 목적인은 뭐냐면, 자, 철저히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관찰되고 있는 현실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 불을 피웠죠. 근데 여기 불이 여기 이렇게 딱 붙었어요. 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원인들은 처음부터 이 불이 여기에 딱 붙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모닥불로 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쉬워요.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는 뭘로 예를 드냐면, 어금니가 있죠, 어금니. 이빨을 그려볼까요, 제가? 이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빨이. 그리고 여기 어금니가 있습니다, 어금니가 이렇게 있죠, 어금니. 근데 우리 어금니가 참 그 고기를 이렇게 씹기, 음식물을 저작하기에 굉장히 좋게 생겼어요, 어금니가. 그죠? 아주 판판하고, 그 다음에 톱니도 좀 이렇게 좀 있고, 그래서 씹으면은 잘 씹히죠. 잘 씹혀서 맛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 합니다, 어금니가. 그러면 우리는 이거, 자, 이 어금니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진화의 과정 중에서 우연히 이 어금니 모양의 이빨을 가진 종이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이 종이, 어금니가 이게 씹기에 좋다 보니까 음식을 잘 씹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가요? 생존율이 올라가죠. 그죠? 생존율. 그래서 살아남았죠. 다른 종보다. 어금니를 가지지 못한 종보다 어금니를 가진 종이 더 우세하게 살아남았죠. 그래서 그것이 남아서 지금 우리 이빨의 어금니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우연히 발생한 유용한 것이, 그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계속 남아서 여기까지 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검토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뭐 한 건지 아세요? 플라톤식으로 인식한 거예요. 플라톤식으로. 지금 현재의 결과를 보고 그 기능을 유추한 거예요. 그죠? 필연적으로 이것이 생존율을 높이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을 쫓아간 거죠. 플라톤식으로 사고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사고를 못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항상 뭐로부터 시작해요, 존재는? 결과. 지금 여기에 있네? 근데 이 어금니가 고기를 씹기에 좋게 생겼네? 그러면 아무리 이런 설명을 검토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우연에 의해서 이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남았다라는 걸 자기 글에서 검토합니다. 검토하고 그걸 폐기해요. 왜 폐기하느냐?
야, 그건 너무 관념적인 생각이야. 그걸 어떻게 봤어? 야, 지금 고기 씹게 좋게 생겼으니까 처음부터, 그게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모든 원리에는 고기를 씹기 좋게 만들 이 어금니가 있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 어금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글에 정확하게 제가 외우는데 뭐라고 외워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그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어금니를 설명할 때는, 자, 설명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설명할 때는 고기를 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씹기 좋기 때문에, 음식물을 씹기 좋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니들이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을 씹기 좋기 때문에 이것이 생존율을 높여서 지금까지 어금니가 살아남았다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껴 있어야 되느냐? 야, 고기를 씹기 좋게 생긴 유용한, 지금 음식물을 씹기에 유용한 이라고 하는 설명이 빠져 있으면은, 그런 개념이 없으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너희도 그런 설명에 그걸 끼워 넣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그 전후 맥락을 계속 읽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확하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된 결과를 통해서 그 기능을 유추하는 것을 못합니다. 그걸 못해요. 자, 생존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린 기능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금니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기를 씹기 좋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애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유용함이 우연히 발현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이상할 게 없어요. 그죠? 그 고기를 씹기 위해서 했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근데 그 결과를 보고서는 우리가 그것이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것을, 기능을 유추하는 거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그걸 못해요. 이걸 완전히 폐기합니다. 그걸 언급하고 자기가 직접 글을 써요. 언급하고 그걸 폐기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고기를 씹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왜? 결과적으로 고기를 씹기에 유용하게 생겨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설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목적, 그래서 목적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한 목적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한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인이, 이거를 중세에 가면은 목적인을 가지고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하고 같이 끌어다 갖다 붙이거든요. 스콜라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목적을 부여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 글에도 제일 원인자가 나오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글에서 제일 원인자도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인격적인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목적적이에요. 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부터 이 모닥불이 불을 피우기 위한 목적이 이미 이 사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적적인 어떤 목적성이 처음부터 모든 만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 어금니는 왜 있습니까? 어금니는 고기를 씹어먹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적적을, 그 목적을 가지고 진화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고기를 씹어먹지 않았던 종에게 이 어금니가 생겼잖아요. 아니, 고기를 씹기 위해 생긴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그거예요. 고기를 씹어먹기 위해 생긴 거야. 결과적으로 왜? 결과적으로 고기를 씹어먹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생존율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시겠죠? 학문은 필연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냥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 그게 그겁니다. 비는 왜 옵니까? 비는 그냥 공기가 차가워져서 비가 내린다.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글에서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왜? 비가 오면 뭐가 자랍니까? 곡식이 자라죠. 비는 곡식을 자라기 위한 목적인을 함유하고 있다. 공기가 차가워져서도 그것도 원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형상인에 있고 능동인에 있겠죠. 진료인에 있고, 그건 다른 원인이지. 목적인은 뭐예요? 결과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인은
결과까지도 원인에 포함되어 있어야 이 현실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넘어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인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원인자, 부동의 동자라는 말이 등장. 이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동안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라고 불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걸 인용해서 하나님에게 갖다가 신존재 증명을 하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하고 이신론적으로 명백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 할 때 제가 명백하게 다루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 원인자는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지구의 여러 가지 현실태를 설명하는 사원인들이 있죠? 그 사원인들은 뭐에 의해서? 지구 밖에 있는 어떤 천체의 어떤 구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톱니바퀴로 묘사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톱니바퀴가 도는 건 이 밖에 있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고, 이 밖에 있는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는 최외곽에는, 가장 외곽에는 더 이상 그 밖에는 톱니바퀴가 없고 최초로 돌고 있는 톱니바퀴가 있겠죠. 이것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도는 톱니바퀴가 아니고 스스로 도는 톱니바퀴. 부동의 동자, 제1원인자, 제1원인, 부동의 동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unmoved mo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밑에 있는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입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원인설의 논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아까 말했죠. 3단 논법. 개별자를 통해서 뭘 증명해요? 보편을 증명하죠. 보편을 통해서 개별자를 이해하죠. 3단 논법. 논리학이죠. 그죠? 근데 형이상학에 와서 그 논리학을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없어요. 왜? 개별자를 못 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현실태밖에 없어요. 사원인설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논리학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원인설에 대한 증명 근거는 제1원인자에게서밖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상학을 정초하는 논리적인 대전제로 제1원인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존재론의 대전제는 뭐예요? 제1원인자가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제1원인자를 대전제로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정립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서양 철학사에서. 네. 자, 그래서 이 제1원인자 부동의 동자라고 해가지고 중세 때는 여기다가 이제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서도 여기다가 신 존재를 갖다 붙이거든요. 근데 그때의 신은 존재하는 신인데 대전제로서 존재하는 신이 형이상학의 대전제로서 존재하는 신인데 어떤 신에 가깝냐?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신론적 하나님입니다. 왜? 원인에 대한 대전제니까. 이 원인을 끝까지 밀고 가서 원인을 근거 지우는 대전제니까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이실론이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기계적인 하나님. 시스템을 딱 짜놓은 그 시스템의 하나님. 그래서 이건 톱니바퀴의 하나님. 최초의 톱니바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신과는 그런 신과아니에요. 플라톤의 신과하고 명백히 다르죠. 플라톤의 신과는 뭐였어요? 플라톤의 신과 자연신학. 플라톤은 자연신학이었죠. 플라톤은 자연신학이었죠. 자연신학은 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이데아를 가진 신학. 그러니까 이데아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고 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러니까 플라톤의 유일신은 유일하신
어떤 정신을 가진 정신적인 존재죠. 그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네. 그런 존재가 아니 대단히 기계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영혼이고 뭐고 간에 제가 여기서 뺐지만은 굉장히 기계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철저한 경험론자죠. 그죠? 현실주의, 지극한 현실주의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영국 경험론자들한테 대단히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윤리학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복론이 핵심이 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행복론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했죠. 다 그 형이상학 존재론에서 목적인을 생각하면 되죠. 그 목적인 인간은 지금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뭘 추구합니까?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 그죠? 인간 존재의 목적인은 행복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행복을 추구하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의 목적인을 아주 근원적인 인간 존재론에 함의시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정언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목적인을 애초에 인간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현실태가 가능태가 현실태가 지금 현재로서 되기 위한 그 원인에 자리 잡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선험적이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윤리학은. 그죠? 경험론자이지만은 윤리학에서는 굉장히 이런 선험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쾌락을 허용한다 그럽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허용합니다. 플라톤은 육체적인 쾌락을 굉장히 불견시했죠. 그죠?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랑, 그런 이야기 우리가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대놓고 비판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은 쾌락을 허용하고요. 그러나 이제 무분별한 쾌락에 빠지면은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쾌락에도 범주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하여튼 지독한 현실론이에요. 여기도 범주로 등장하는 거예요. 쾌락을 또 범주로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묶습니다. 이거 근대에 들어오면은 누굽니까? 우리 공리주의 아저씨 베이컨 아저씨가 그랬거든요. 영국 경험론자들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쾌락을 또 범주로 묶어서 뭐 좋은 쾌락, 나쁜 쾌락, 뭐 무슨 쾌락 막 이렇게 나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거기서도 대전제가 필요하거든요. 윤리적인 당위에도 대전제가 필요해요. 결국은 논리적으로. 그래서 미학하고 연결을 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그래서 당위와 가치를 연결하죠. 여기서 조금 모순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당위와 가치가 논리학에서는 융합이 안 되거든요. 네. 당위와 가치는 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와서는 당위와 가치를 또 연결하는 모습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하면 이제 중용의 덕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동양의 유학에서도 이 중용이라는 말이 있죠.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거. 근데 무조건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운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용기의 중용은 살짝 만용에 가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절제의 중용은 조금 더 자린고비 한쪽에 가까이 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원전을 봤는데, 원전에서는 정확히 뭐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성숙한 사람,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것, 그게 끝입니다. 중용이.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말 자체가 기준이랑 모순이 돼요.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중용이라고 하는 거.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왜? 항상 뭐였어요? 현실을 고려하는 거예요. 현실은 때마다 달라져요. 그때마다.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했다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용의 덕 하면은 항상 현실을 고려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 하면은. 그럼 현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죠. 그죠? 훈련이 돼야 돼요. 중용의 덕은. 그래서 덕이란 중용을 지키는 의지적인 태도다. 그래서 최초의 의지론이 발생합니다. 자, 벌써 여기서 이제 주지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윤리학의 영역에 의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최초로. 플라톤까지는 뭐였어요?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가 주지주의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입니다. 주의주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였어요? 주지주의. 알면 행한다는 거예요. 뭐가 선인지 이데아가 있으면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로는 모른다 그랬죠. 주의주의.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우리 스승님이 왜 저렇게 아주 덕망 있는 인생을 사셨는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법정 앞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고서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사형을 당했는가? 그런 덕은 어디서 나왔는가?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그런 이데아가 있다. 그 주지주의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님들이 뭔가 착각했네. 그게 아니에요. 스승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훈련해 와가지고 그런 어떤 의지, 그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의지가 함양돼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훈련을 통해 태도가 내면화되어 있는 것, 그게 중용의 덕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주의주의가 이후에 현대까지도 이 윤리학에 대단히 중요한 아주 그 양대 산맥이에요. 끊임없이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대립합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뭐가 맞는 것 같으세요? 이게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의주의 말은 맞죠. 근데 플라톤하고 소크라테스가 들으면 야, 아마 그거 당연하지. 내가 이야기한 주지주의에서 지는 이거에 앞서서 있는 거야. 이데아가 없으면 어떻게 무슨 훈련을 해서 내면화가 될 건데? 이데아가 없으면 뭐를 훈련할 건데?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데아가 없어요. 완전 사이코패스. 그러면 뭐를 훈련할 거예요? 뭐를? 그 사람이 훈련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덕을 습득할 수 있을까요? 그건 기계적으로 막 빠따 맞고 훈련 받아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상황에 놓이면, 다른 현실에 놓이면 그걸 응용해서 어떤 도덕적인 태도, 의지 그런 것들을 낼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게 없으니까. 아니면 있다라도 그걸 못 봤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의지가 있으니까 훈련해도 변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으니까 훈련해서 그게 되는 거지. 의지가 애초에 그런 사람 안에 이데아가 없는데 훈련한다고 해서 그 사람 될까? 플라톤이 물어보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더 빠따를 많이 맞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게 중용의 덕입니다. 어쨌든 윤리학에서는 이 주지주의, 주의주의가 굉장히 뜨거운 대립입니다. 네.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요. 담배가 몸에 나쁘다니까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담배가 쉽게 끊어집니까? 잘 안 끊어지겠죠. 그죠?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딱 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더니 아, 이거 폐암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담배를 안 끊으면 6개월 안에 당신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담배를 끊을까요? 못 끊을까요? 자, 그 사람이 내가 6개월 안에 죽으면 안 돼. 큰일 났다. 정신 번쩍 들어 눈앞이 캄캄해져. 그러면 그날로 담배가 끊어질 거예요. 자연히 끊어질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생에 의욕이 없어요. 아, 그래, 인생. 내가 이제 드디어 죽는구나. 처량한 인생. 오늘부터 술, 담배나 더 하고 6개월 안에 죽어야 되겠다. 그 사람 끊어요, 안 끊어요? 안 끊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지, 임마. 걔 안에 의지가 아니고 이데아가 없잖아. 담배를 끊음에 대한 이데아가 없잖아. 애초에 그런 이데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에 대한 이데아, 자기 생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이데아, 존속시키고 싶어하는 그 욕구의 이데아,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못 끊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훈련이 부족해서 못 끊는 거예요. 금연 클리닉에 가입해가지고 강제로 감금시켜 놔봐요. 끊을걸요? 아리스토텔레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나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한테 그렇게 끊는 거는 그건 진짜가 아니죠. 그건 필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 그게 아니에요.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리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근데 여기서도 이 내면화를 이야기하거든요. 내면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훈련을 통해서 그 내면화라고 하는 것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데아론에서도 관찰 경험을 통해서 류를 발견해낼 수 있고 그 류가 스승이 말한 이데아다라고 이해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면 그런 이데아가 생겨날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거예요. 네. 과연 누가 현실을 더 올바르게 본 건지 여러분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리의 중용에 더 이건 제가 잘못 넣었네요. 네. 자, 마지막 PPT입니다. 자, 마지막 PPT입니다. 자,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헬레니즘 철학.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들어갈 건데 그리스 철학 우리가 했습니다. 처음에 얘는 누구예요? 여기 소피스트입니다. 소피스트. 여기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못생긴 소크라테스. 네, 여기는 뭡니까? 잘생긴 플라톤. 그 다음에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 이게 그 존재론, 그리스 철학 들어오면서 제가 존재론 말씀드렸죠. 존재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게 그리스 철학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론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정치 철학하고 엮어서 제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 존재론을 어떻게 봤나? 존재론은 반드시 인식론을 포함하거든요. 인간 존재론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이 네 사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피스트는 뭐예요?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존재론입니까? 성악설이죠. 누구예요? 순자, 동양인. 그 다음에 성악설이고 그 다음에 소피스트 중에서 뭐 고르기아스 이런 사람들 뭐예요? 진리를 알 수도 없으며 알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백지 상태. 그거 뭐예요? 성무선악설이라고 합니다. 성무선악설. 인간은 악하다. 혹은 인간은 뭐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런 본성, 인간의 본성 같은 거 없다. 인간은 무의 상태다. 백지 상태다. 이게 소피스트예요. 그럼 뭐예요? 백지 상태니까. 백지 상태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진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해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민주주의, 민중정치 되는 겁니다. 네. 성악설, 성모선악설. 소피스트. 그 다음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반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계몽을 펼쳤죠. 계몽. 인간은 진리를 알 수 있다. 어떻게?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그래서 계몽. 그건 뭐예요? 성선설이죠. 인간은 진리, 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여러분 여기 성악설, 성선설 헷갈리시는데 성악설은 인간은 다 악하다. 성선설은 인간은 다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성이거든요. 본성 성자예요. 성악설은 뭐냐면 악해질 잠재태를 가지고 있다. 성선설은 뭐예요? 선의 잠재태를 가지고 있다. 잠재태예요. 잠재태. 소크라테스가 진리를 알 수 있다. 성선설을 갖고 태어나자마자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가능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있다는 거예요. 성선설은. 선은 있다. 그럼 성악설은 뭐예요? 진리가 어딨어.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뿐이지. 그 본성의 이기적인 악한 잠재태를 가지고 있다. 그게 소피스트 성악설. 동양에 똑같은 거예요. 잠재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뭐예요? 기독교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성악설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기독교는 뭐예요? 왜 인간이 죄인이에요? 선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죠. 그죠? 그럼 인간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선을 알고 있는 거죠.
선을 알고 있는데 못 지키는 거죠. 선을 몰라서 악한 겁니까? 선을 알고 있는데 악한 거죠. 로마서 읽어보세요. 그죠? 여러분, 뭡니까? 기독교는 뭡니까, 그러면? 성선설이죠, 기독교는. 아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자꾸 기독교 성악설이라고 인간 모두 악하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악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무식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이런 거 알고 동양 철학 공부하신 성도들 앉아있으면 굉장히 얕볼 거예요. 기독교 성선설입니다. 선의 잠재태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뭘 따먹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선악과가 뭐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구별할 줄 아는 과일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운 줄 깨닫죠. 그럼 인간은 뭐예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뭐예요, 인간은? 선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한지. 즉, 선설이란 말이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아요. 뭐가 선인지 알아요. 그런 잠재태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그걸 못 지키니까 죄인인 거예요, 기독교는. 기독교는 성선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선설이 인간은 무조건 다 선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본성선자입니다. 본성선자. 그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민중정치, 민주제 반대하죠. 그건 뭐예요? 엘리트 정치. 계몽하고 교육해서 그 교육한 사람들끼리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엘리트 정치였죠. 자, 플라톤 한 발 더 나갑니다. 얘는 뭐였어요? 사이코패스를 봤죠. 그죠? 스승 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선한 잠재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선의 이데아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는 없고, 이데아는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조금 가진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뭐예요? 동양에도 똑같은 이론이 있어요. 혹와이 유성선 유성불선. 유성선 선으로 유전받는 사람이 있고 성선설을 유전받는 사람이 있고 불선한 것으로 유전받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유가 있다는 거예요. 유성선 유성불선인 거예요. 아시겠죠?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플라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플라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소크라테스한테 중요한 건 교육이었고, 그죠? 소피스트한테 중요한 건 그냥 해쳐먹는 이기적인 본성을 가졌지만은 자기의 이기적인 본성을 위해서 해쳐먹는 그런 욕심꾸러기. 그리고 민중, 대중, 속여먹는 민중, 대중 필요했고. 그 소크라테스한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론술이 중요하죠. 소피스트한테 말빨, 속여먹는 말빨. 그 다음 소크라테스한테 뭐가 중요해요? 교육, 계몽이 중요하죠. 그 다음 플라톤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이데아를 많이 가진 놈들을 구별해내는, 걸러내는 틀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카데미아, 간판에 뭐가 써있다고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도, 계몽의 과정도, 이게 공동교육하잖아요. 공동교육하잖아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그 과정도 뭐예요? 소크라테스하고는 달라요. 목적이.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가르쳐서 그 선한 잠재태를 깨워가지고 사회를 더 발전시키려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소피스트한테 안 속게 만드는 인간들을 더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플라톤한테는 그게 아니고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교육과정은. 플라톤한테 공교육과정은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생산계급, 그 다음에 수호자계급, 지도자계급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우리 학교에서 뭐 봅니까? 시험 보죠? 뭘 걸러내는 거예요? 인문계 실업계 걸러내죠. 그 다음 또 뭘 걸러내요? 인서울, 지방대 뭐 이런 거 걸러내요. 하여튼 걸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 명목이 있죠. 현대에도. 그죠? 그래서 철인정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이데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발견되는 류예요. 그죠? 경험을 통해서 학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자연과 관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설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성가위 위선, 성가위 위불선. 이건 뭐냐면, 어떻게, 이거 환경결정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선해질 수도 있고 불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게 입장입니다. 이게 성무설학설이랑 개념이 달라요. 성무설학설은 아예 본성이 없다는 거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하면 이데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경험을 많이 하면 악한 이데아를 가질 수도 있겠죠.
아주 뭐 도둑놈 소굴에서 살면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죠? 진리태는 경험과 훈련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아까 율리아게스도 그랬고. 그죠?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는 환경이 조성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진보적인 교육관이죠. 그죠? 그럼 사회계약이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가 정당화되는지 아세요? 정복전쟁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 반도에서만 있던 그리스 문화권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거대한 그리스 제국으로 넓혀집니다. 이방 민족을 침략해요. 근데 그 정복전쟁은 정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한테서는. 왜? 불쌍한 이방 민족을 그리스 문화로 환경을 잘 조성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는 곳곳마다 문화 말살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정복전쟁 이후에 전부 다 그 지역 지중해 문화권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 문화권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뭘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죠. 왜? 왜?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전쟁, 문화 말살 정책. 왜?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환경 결정론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인, 이 그리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문화가 그리스 문화여야 돼요. 그래야 정복전쟁이 정당화되고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뭐 세워요? 알렉산드리아 세우죠. 그죠? 도시를 세우죠.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존재론과 정치관을 엮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그리스 철학에서 여러 가지 존재론을 받고 인식론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어떤 인식론적인 위치에 있을 거예요. 어떤 인식론적 위치에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객관이 필연적인 객관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해했던 것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좋게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건 객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조건적으로 다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한 군데가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 다 나쁜가?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도 목사님이 뭐 한 군데 좀 틀렸다고 해서 목사님 설교 깡그리 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어느 군데 틀렸다고 해도 사람이 다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지독한 현실주의자예요. 거기서 지독한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대단히 어떤 존경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그 지독한 현실주의자에서 지독한이라고. 왜냐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쟤는 채찍이 아니라 고삐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였으면은 얼마나 지독한지. 그리고 이 사람이 아주 그 실제로 해놓은 그 자연과학적인 기록들 보면 은펜파 법칙 같은 거 있죠. 끓는 물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글에 나와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중세에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찬물이 더 빨리 얼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실험을 해봐도 차가운 물이 더 빨리 얼어요. 대체로. 근데 은펜파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거를 우연히 따뜻한 물이 더 먼저 얼었던 거예요. 이게 은펜파가 2011년에 죽었나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연히 보니까 뜨거운 물이 더 빨리 온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그 과학자한테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그 오스본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그 은펜파를 데려다가 또 실험을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밝혀내요. 그런 예외의 현상이 있더라.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오는지를 아직도 과학자들이 못 밝혀냈어요. 2015년인가까지 논문이 있던데 아직도 못 밝혀냈습니다. 그걸. 근데 그게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남아있던 글이 그냥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착각이나 실수로
취급되어 왔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아니 뜨거운 물이 찬물보다 더 빨리 얼더라. 근데 그걸 현대 과학자들 다 무시했는데 그 은펜파가 그걸 발견하는 바람에 그 정도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지독하게 현상을 관찰하고 실제를 관찰하고 현실을 관찰하고 그걸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대 어떤 근대 과학의 대단한 성과들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세에 다시 재유입되면서 이 근대의 어떤 과학적인 성과들이 일어난 것도 대단히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런 것에 있어서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히 그 서양 철학사에서도 평가를 크게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그리스 철학 끝냈고 제가 2달 동안 그 강의를 좀 쉬었었는데 죄송한 말씀 드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 영상을 계속 꾸준하게 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제가 논문 쓰고 하는 거 외에는 이제 뭐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꾸준히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제 나름대로도 제가 정말 피를 쏟으면서 공부한 기록이고 저도 이거 계속 듣거든요. 했던 거 준비하면서도 듣고 또 듣는데 생각하게 하고 정말 생각하게 합니다. 들으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저도 공부하면서 솔직히 좀 짜증났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게 없어요. 한국어로 된 것들 중에서 이게 정확하게 원전을 반영해가지고 서양 철학사 강의한 게 과연 있나? 제 나름대로도 좀 짜증이 나가지고 제 나름대로도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나이에 이 서양 철학사 강의라고 하는 이 대단원의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자부하기를 이거 그 어떤 서양 철학사 강의나 개론보다도 아주 사실에 가깝고 열심히 연구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좀 부끄럽지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